너무 가격이 높은 현기증 나는 가격의 리스크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그 돈이 내 돈이다라는 분들은 대출받아 집 사시는 것밖에 지금은 별로 저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GTX A, B, C 중에 5년 안에 개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10년 안에라도 한 개라도 있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계획하냐 했더니 그분 말이 재밌습니다. 일단 못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다.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일단 못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판타지 소설 보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사님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올해로 28년째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금리랑 환율, 주가 같은 중요한 경제 변수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책 엽서져서 반응이 많이 좋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거기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현재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이제 집값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좀 얘기도 나오는데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를 좀 되짚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초유의 저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 정책 금리가 0.5% 인상된다 하든 뭐 0.75. 굉장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가상금리를 붙인 게 대출금리가 될 텐데 최근에 많이 대출금리가 올랐다 해도 그래도 은행들 잘 찾아다니면 고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2% 후반, 3% 초반 정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금리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돈을 빌리면 3% 이자로 돈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 아닙니까? 사실은 월 20만 원, 20몇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1억 정도 되는 돈에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건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2014년 있었던 그 유명한 9.1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뭐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로 손꼽힐 텐데 이 대책에서 사실상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대책이죠. 이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공공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주택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택지 공급인데 이 택지가 적어도 민간 택지는 모르지만 공공택지 개발이 줄어든 것. 이제 여기다 이제 세 번째가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 때부터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확대보다는 좀 수요를 억제하는 LTV DTI를 비롯한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좀 주택시장 전체로 본다면 수급 불균형을 오히려 좀 촉발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지난해 있었던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경제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2014년 이후 지금 뭐 거의 만 7년, 8년 넘어가는 시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다 못해 이제 최근에는 급등시키게 된 가장 주된 요인들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2014년 9.1 대책 때 이제 그 공공택지를 좀 중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워낙 하우스푸어 사태에 대한 공포가 그쵸. 컸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만 4년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빠지고 있었죠. KB 부동산 기준으로. 그런데요. 일단 뭐 이 정도로 집값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게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공포가 굉장히 컸고 두 번째가 그때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그 경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 인구, 이른바 생산활동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그때부터 줄어든다. 즉 인구 절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가 시장에 상당히 컸던 시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랬었나 싶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쵸, 제가 이제 그때는, 모 연구소 그리고 모 기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저희 위에 계시는 본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시면서 홍 박사 이거 말이 돼? 이거 정말 이러면 우리도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의
좀 그렇구나. 내용을 네.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안정됐으니까 이제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붕괴에 대한 우려들, 이게 또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 속에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효과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강했던 건지는 그때는 몰랐죠. 사실은 뭐 그 당시를 되짚어 보니까 또 이런 평가가 되는 거지. 네, 당시는 정말 알 수 그때는 없는. 살벌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또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버블 초입이라는 얘기도 하신 걸 좀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뭐 그게 연초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벌써 이제 3분기도 끝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잣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 가구를 놨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과 50번째 가구가 구입하는 또 50번째 아파트의 값 이런 걸 갖고 만들어낸 지표인데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DSR 지표가 사실 그렇죠. 이거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DSR 25%면 10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 소득에서 한 25% 정도만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면 이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원리금 상환과 이자 갚는 데 쓰면 이건 뭐 적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100만 원 중에 25만 원을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원리금도 상환, 저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갚아 나간다. 뭐 적정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역사상 제일 고점이 서울이 2008년, 2009년인데 그때는 이제 160 정도였는데 이걸 지금 이미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데이터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0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던 2008년보다 지금이 가장 소득 대비나 이자 부담을 다 감안해도 집이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적인 레벨에서 항상 판단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왜냐하면 딴 나라랑 비교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사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제도의 장벽 때문에 못 가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우리나라 집값은 역사적인 평가로 볼 때는 이제 드디어 6월 데이터가 나오면 알겠지만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역사적으로 버블이다. 봐도 가장 현재가 지금 가장 버블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얼마 전 이제 최근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주담대를 포함한 대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현실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대출 보릿고개 온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반기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진다면 좀 어떤 영향들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오를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NH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분기까지 어떻게 한다든가 또 10월부터는 어느 은행이 대출을 재개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총량 규제라는 것입니다. 총량 규제가 뭐냐면 어떤 은행들 너네 예금과 자산 규모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만 대출해라는 양을 정해놓는 규제를 총량 규제라고 하는데 몇몇 은행들이 그거가 소진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빨리 대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규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대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규제 대출들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쫙 앉아서 그렇네요. 저는 언제 빌려주시나요? 줄을 서 있으면 은행들 입장에서 지금 시중에서 예를 들어 이건 가정입니다. 2.8%가 최저금리인데 고객님 2.8%는 지금 좀 자금 사정상 어렵고 3% 어떠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뭐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뭐 은행에 근무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타이트해질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얘가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상금리가 좀 올라가거나 또는 스프레드가 올라가거나 또는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이건 분명 부동산 시장에 좀 그래도 브레이크 거는 역할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또 이런
또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뭐 신용대출도 그렇고 주담대 이제 금리까지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 하락 또는 뭐 폭락 이런 거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리거는 힘들어 보이는데 장기 악재는 맞다. 장기 그러니까 악재. 예, 당장 부동산을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금리 더 오른다, 지금 대출 받아야 된다라는 걸 부추길 그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심리가 강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심리가 역사상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쪽으로 강하니까 1980년대 말 3조 호황 때 심리 그리고 2006년 버블 세븐 때 심리 다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 40여 년의 부동산 가격 지수 역사상 가장 강한 모멘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스탑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계속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200이 됐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2분기에 170 넘은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면 올해 연말에 200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 진짜 그러면 소득의 50%를 이자랑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다 이자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부담이 더 커지겠죠. 결국 무너지는 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손절을 하거나 또는 구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확실히 주택시장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 근데 0.25%나 0.5%로 무너진다라고 말하려니 이게 좀 그렇고 이미 우리나라 대출 금리 자체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1% 가까이 오른 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미 금리는 1% 올랐는데 그동안 1% 금리 상승 중에 집값 오른 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어쨌든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집값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포인트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급이죠. 뭐 누가 봐도 그쵸. 공급인 게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강남 이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네네. 반포 쪽 정도 제외하고는 타워 크레인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포대교를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렇죠. 네, 반포대교 넘어오면서 이렇게 쭉 버스나 이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어디에 집이 지어지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없어요. 서울에 일단 타워 크레인의 숲이 보이는 데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뭘 뜻하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여건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수년 내에 늘어날 것인가. 적어도 2022년 내년까지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빨라도 23년 하반기에나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입주 물량의 집이 수요와 공급이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좀 잡히겠는가? 균형을 찾겠는가? 제가 봐서는 좀 그건 희망 같다,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절대 가격이거든요. 이제 절대 가격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네네. 그냥 뭐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 2천만 가구가 있습니다. 2천만 가구가 있으니까 집도 한 2천만 호가 되겠죠. 근데 서울에 몇만 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20%니까 400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400만 호 중에 아파트가 얼마 있냐? 150만 호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150만 호가 있는데 자가 보유율이 얼마일까? 50%가 안 되거든요. 50%가 안 되는구나. 예. 계산의 편의상 예. 그냥 뭐 50% 조금 못 미친다 그래서 70만 호라고 합시다. 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보는 순간 이제 서서히 그 가시권에 뭔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사내 만회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200만 가구 중에 한 5%인 100만 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대구에 수성구도 있고 또 부산에 해운대구도 있고 또는 세종시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네네네. 10억 이상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정도 지역들이 보이잖아요. 광주에도 또 일부 지역들, 뭐 봉선동부터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00만 호 정도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서울의 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1억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뉴스 번호는 11억이니까. 통계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11억일 때 100만 명이 지금 살 수 있고 또 100만 명 주변에 이번에 뭐 주식 투자로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한 가정을 두는 거죠. 네네네. 한 20만 명 더 있다. 20만 호 더 있다. 120만 호 정도가 서울 집을 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게 여기서 더 올라서 지금 이 속도대로 오르면 곧 15억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내년쯤 15억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120만 호 중에 몇만 호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절대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 한 60만 호, 80만 호 사이 정도로 줄겠죠. 구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여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렇죠. 예.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이라는 게 이 절대 가격의 레벨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저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공급만으로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뭐 아무리 영끌 아니라 먼끌을 해도 못 사겠다 싶어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가구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 시장이 결국 너무 가격이 높은 현기증 나는 가격의 리스크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지. 지금 당장 수요와 공급 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전환점, 금리가 아주 폭등한다든가 주택 공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가는 지금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절대 가격, 결국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이 교차점이 가격인데 네네. 이게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큼 사실 시장에 악재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시장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게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수요도 굉장히 강하고 네네. 공급 물량도 저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거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레벨 자체는 생각보다 더 유지될 수도 있어서 고점을 언제다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고점을 만드는 건 결국 절대 가격 부담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야, 일단은 조정이 오려면 한번 현기증이 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그걸 좀, 향해 가는 것 네, 같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네요. 너무 급등해서 이게 걱정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 보니까 동두천 집값이 올해 1, 7월 기준 최고 상승률인데 몇십 퍼센트, 50%다, 40%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서울에서 호구수가 주는 거 알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근데 이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경기도로 가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저 월드컵 대교처럼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먼 뒤에 지어질 광역교통망을 기대하고 살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합리적 투자냐라고 보면 정말 100%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뭔가의 고민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격 레벨이라는 점에서 버블의 초입이다라는 말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이제 경제 상황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위험론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칠까? 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외부 충격에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았던 것, 그리고 또 2008년 9년 이후에 하우스푸어 사태, 네네. 이런 우리나라 지난 40년 동안 두 번에 걸친 아주 강력한 조정들 모두 다 사실 경기 변동이랑 영향이 있잖아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던 불황은 결국 그 3조 호황 끝나면서 외환위기까지 이어진 그런 문제들이었고, 또 2008년 이후는 글로벌 금융위기랑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힘들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오게 되는 것도 역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입니다만 테이퍼링이라든가 미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또 새로운 경기의 하강이 시작된다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 새로운 경기 하강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또 와장창 지금이야 플러스 40% 하고 있지만 2008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 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아무리 수급 좋아도 못 버티죠. 왜냐하면 환율 급등하면서 일단 물가 급등할 거고 더 나가서
주식시장 붕괴되는 과정에서 또는 경기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20만 호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네네. 순식간에 60만 호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버티지 못하죠.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추상적 가능성인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미연준이 저렇게 양쪽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금리를 인상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악영향을 당장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쨌든 뭐 위험은 있지만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버블이 왜 무서우냐면 외부 충격이 약해져서 무서운 거죠. 시장이 저평가돼 있으면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아주 공포스러운 가격이 아니면 외부 충격이 와도 금방 저가 매수 세력이 나타나요. 네네. 저는 그게 2020년 3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실제로 마이너스 한 20% 났잖아요. 근데 금방 뭐 일부 지역에서 아주 급매물들 조금 나오는 듯하다 바로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임대차 3법이 컸습니다만 아무튼 3, 4월 당시 부동산 시장 보면 아주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 이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층,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0만 가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충분히 존재했고 여기에 또 정부가 금리 인하해 준 게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서울 집값이 그때는 9억, 10억 할 때 저가 매수 들어왔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뭐 가정입니다. 15억 할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때만큼 많겠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일까요? 네, 그 인플레 발생할 때는 어떤 자산이든 힘듭니다.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건 곧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인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될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버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의 첫 마디가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가격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시작하고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풀죠.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6%다, 정책 금리가 5% 됐다. 예, 뭐 부동산 다시 원점 회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020년에 올라온 건 상당 부분 반납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뭐 인플레 수혜 자산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왜냐하면 뭐 이 정도까지 물가가 오르고 하는 건 경기가 되게 좋다는 뜻이니까 개발되지 않던 토지가격도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대출금리 인상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뭐 돈 복사된다 이런 말씀들은 죄송합니다만 시장 경제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고 처음엔 좋을 수 있죠. 왜? 정부가 인내하면 물가가 오르는데도 저금리를 인내한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참겠냐고요. 인플레가 끝없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아무리 마음 착한 사람이 또 화를 내듯 그렇죠. 중앙은행이 절대 참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굉장히 인플레 파이터이기 때문에 물가 3%, 4% 올라간다?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 인상할 겁니다. 혹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자기 자산이 좀 늘면서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차를 바꾸거나 또 좀 무리한 소비를 그런 하는 사람들 주변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죠. 웰스 이펙트라는 게 경제학에 있습니다. 부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자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신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죠. 다만 뭐 과소비다라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건 그분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저는 그분이 수입 외제차를 사든 아니면 아주 비싼 명품 시계를 사든 그건 그분의 권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성리학적인 그런 이상한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남의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시간에 자신의 자산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남한테 자꾸 그렇게 선비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자들이 돈을 써야 세상이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이제 투자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분산하십시오. 결국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 한 말씀 분산하십시오. 네. 정말
나는 이제 늦은 것 같고 나는 이제 영원히 부자가 될 길을 놓친 것 같아라는 이 포모 신드롬에 사로잡힌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뭐 8월에 잠깐 주식시장 조정 보십시오. 순식간에 주가 한 200포인트 날아가고 환율 급등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불황이 올 때 적절하게만 자산을 잘 배분해 놓으면 이게 금방 부유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투자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불황이 왔을 때 가장 성공하는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을 때 외화 예금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반 고기 반이다. 2014년 서울 아파트 시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잠실 이런 쪽에 있는 그 수많은 20억을 호가한 아파트들이 그때 다 5억에서 7억 사이였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밑돌고 있던 시절들이었습니다. 아무 아파트 하나 잡으면 되던 그런 시절들이 2014, 15년에 펼쳐졌었죠. 그때도 똑같이 환율이 달러에 대한 환율이 1,300원 갔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그때 위에나 평가 잘한다 뭐부터 그 외환위기 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죠. 그런 시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압니다. 평상시에 달러를 좀 들고 있다가 경제 위기가 오고 9시 뉴스에 주택시장 폭락, 주식가격 폭락 소리가 들리는 시기에 그때 공부해놨던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주식이 저평가됐나, 어떤 부동산이 가장 지금 매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투자해서 성패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자체가 자본의 역사, 시장의 역사를 아직 공부를 덜한 탓이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호황에는 공부를 해서 불황에 투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의 앞날에도 광명이 깃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뭐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집을 사는 게 맞을까 여전히 고민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보자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 부류 지금 서울 전세다, 경기도의 핵심 지역 전세다, 이거 내 돈이다, 이런 분한테는 저는 빨리 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1년이나 2년 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하고 난 다음에 비명을 지를 것이다. 진짜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강북에 있는 상대적으로 강북에서 학군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들이 막둥이가 하나 있어서 초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곧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가 학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기가 학군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 강북에서 강남의 학군 좋은 동네 너무 비싸니까 강북에 있는 학군 좋은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가 당연히 전세가 엄청 많은 동네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학군 때문에 전세가 그렇죠. 많죠. 아무래도. 자, 근데 놀라운 가격을 보게 되더라.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잠깐 자문하고 있는 리치고라든가 또는 호갱노노라든가 또는 아실 같은 사이트에 저희 아파트 등록해 놓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등록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계약 체결이 돼 또 왔어요. 3억 8천. 이게 뭔 소리야? 이거밖에 안 한다고? 이상한데? 하고 봤더니 그 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동산에 제가 이제 집을 사게 수년 전에 집을 살 때 거래를 했던 부동산이 아직 안 망하고 있어서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이건 뭐예요? 물으니까 이거 저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한 거라고. 갱신한 거구나. 근데 그 다음 중가에 7억 8천인가 8억인가 찍힌 그래서 또 놀라서 또 커피 들고 갔죠. 사장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그 싹 인테리어까지 다 한 집에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이제 비워놨다가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보니까 새로 받았다는 거예요. 2배의 차이가 더 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이중 가격, 요즘 2중 가격, 뭐 3중 가격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 전세 5억에 살고 있다. 근데 1년, 2년 뒤에 뭐 작년에 계약갱신을 했으면 1년, 그죠? 1년이나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한 다음에 전세가 얼마일지 상상도 지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레벨인데 전세를 더 올려주겠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 전세 가격에 절대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 대출도 안 나오죠. 결국 답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갭 투자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애 입장에서 학교를 옮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불가능한데 어떡합니까? 이걸 전세를 어떻게 올려줘요? 아니면 반전세로 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월세가 1억에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기준입니다. 이건 뭐 다른 동네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조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반전세가 나오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동네는 1억에 40이래요. 자, 1억에 40이면 이게 이제 3억을 올린다. 월 120이에요. 그렇네요. 어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억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월 20몇만 원.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이게. 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거는 서울이든 경기도 핵심 지역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튼 우리나라에 학군 좋은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그 돈이 내 돈이다라는 분들은 대출 받아 집 사시는 것밖에 지금은 별로 저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샀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으면 책임은 못 지지만 1, 2년 내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전세를 올려주는 동안에는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사서 금방 물리지만 않으면 그 다음은 또 자기 집 만들어 나가면서 열심히 알콩달콩 모아가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꼭 주택이라는 게 다주택자부터야 집값 빠지면 큰일 납니다만 뭐 1주택자가 사실 우리나라 LTV도 얼마나 낮은데 그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학군 좋은 지역에 또 나름 내가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서 구입의 포인트들은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서는 신도시에서도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실 텐데 뭐 그렇게 빠지겠어요. 적어도 수년 내만 안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사자마자만 폭락 안 하면 사실 그 뒤는 뭐 그 다음 팔자지. 아니 그 나라의 팔자 문제지 그 사람의 뭐 선택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반전세랑 월세 살고 있는데 영끌하겠다. 이건 좀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뭐냐면 아주 낮은 그러니까 저희가 참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누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이나 철도교통망이 굉장히 부실해서 5년,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지역들일 텐데 이 견디기가 정말 힘들 수 있어서 제가 일산에 1기 신도시 개발할 때 거기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강변북로가 편도 1차선, 2차선이 있던 시절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비용도 너무나 많이 쓰게 되는데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으실지 제가 걱정이 좀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동산만 쳐다보지 말고 주식이든 그리고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지금 오래 오르는 걸 따라갈 투자는 없어요. 제가 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면 서울이 아파트 연초 대비 연말 가격이 20% 오르는 해인데 뭐 20% 오르는 자산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씩 오는 대박장에 주식 말고는 없어요. 주식이 작년에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10년에 한 번 오는 시장 빼고는 없습니다. 결국 뭐 어떻게 해요? 주택 가격이 이 속도대로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열심히 자산 배분해서 시장에 조정이 올 때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그때 어느 지역을 살 수 있는지를 고르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어쨌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무주택자도 그렇지만 1주택자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상급지 갈아타는 거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 능력 되시는 분들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하겠습니다. 2기 신도시를 분양받았어요. 경기도에. 운 좋은 분들입니다. 그때는 정말 울면서 받았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뭐 검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김포 한강 신도시 생각해 보십시오. 운정 생각해 보십시오. 삼송, 예. 정말 뭐 엄청난 미분양의 늪이었는데 미분양이 다 소진된 건 물론 거기서 몇 배 올랐습니다. 몇 배 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광교는 몇 배가 더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서울에 진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그 급지는 변동이 되기 어려우니까요. 물론 저는 과천이라든가 광교라든가 그리고 판교 같은 지역들은 저는 거기는 서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1급지 가격에 도달한다면 그 지역이. 그렇다면 서울 1급지가 낫지 않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비용이 안 드니까 서로가.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네네네. 이기 신도시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상기는 뭐 멀었으니까 이기 신도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새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장례식장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열심히 너무나 친한 사이라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때는 또 지금처럼 4단계도 아니어서 이 양주에 있는 어떤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네네. 네, 가서 간 김에 저희는 항상 가면 그 동네를 항상 임장하고 옵니다. 습관처럼. 뭐 다 9억, 8억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친한 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절친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압니다. 네네. 그 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간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 집이니까요. 서로가. 그만큼 친한 사이입니다. 거의 형제, 웬만한 멀리 떨어진 형제보다 친한 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줄 제가 한 10여 년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억대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8억, 9억대를 호가 기준으로는 10억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지역이고 GTX도 들어갈 거고 좋은 지역인 거 압니다. 그러나 GTX 저는 10년 안에 힘들다 보거든요. 예, 모든 건 돈입니다, 여러분. 민간 사업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하거든요. 꾸준히 차곡차곡 지금처럼 또 좀 돈 빌리기 좋은 저금리 환경에는 그래서 서둘러 뭐 잘 안 합니다. 이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거에서 돈 들어가는 거 피하고자 이렇게 우회하고 설계 변경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저는 GTX A, B, C 중에 5년 안에 개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10년 안에라도 한 개라도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오른다. 한번 뭐 저라면 갈아타기 생각해 보겠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또 뭐 그 추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하면서 그렇죠. 갈아탈 수 있는. 네. 뭐 당장 뭐 바로 인접한 예를 들어서 도봉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또는 중랑구, 노원구는 그 가격이 이제 넘어갔고요. 중랑구 정도는 뭐 그냥 거의 오히려 더 싼 아파트들도 즐비해 보이는 지역들이잖아요. 은평구까지 하면 더 많을 거고요. 아무튼 뭐 저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뭐가 버블이냐 어떻게 분이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상대 가치 비교나 이런 가치 비교로 자리 가격이 안 나오거나 뭔가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가 대충 버블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버블 레벨에 도달한 지역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다. 근데 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뭐 인조이 버블 스위칭 로케이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 3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현재 이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블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좀 3기 신도시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좋은 치료제는 못 될 것 같다. 예, 부동산 블루를 퇴치하려면 뭐 상당히 좋은 약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예전에 프로작이라든가 이런 그런 좋은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일단 그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1기, 2기, 3기 그 약 테스트 하잖아요. 임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임상 검사 결과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온 것 같고 밀어는 붙일 것 같지만 뭐 일단 1상은 이미 제가 봐선 거의 실패한 것 같고 2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고 있다. 네, 평소에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도 이제 좀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셨는데 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일반 분양 물량이 없어요. 가장 그쵸? 지금 집값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야기하자면 전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돈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또는 주택 가격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왜 최근에 집을 사게 만들었나 하면 임대차 3법이었어요. 그래서 전세 거주 매력을 높여주고 또는 대출 전세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은 또 매력을 낮추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경직적인
환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전세를 놓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법이죠. 그리고 반대로 전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2년 연장 더 할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세 수요는 늘고 전세 공급은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세를 주고 여기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선책으로 이 돈으로 여기서 대출 좀 더 받아서 살 수 있는 집 하면서 갭 투자에 지금 전세 사는 동안에 일단 만기 맞춰서 갭 투자한 게 지금 이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떤 니즈 때문에 서울, 경기도 또는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전세 살고 있었을까? 결국 간단합니다. 직주 근접을 노렸거나 교육입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직주 근접이었을 겁니다. 쉽게 해서 직장 가까운 데서 애기 그렇죠. 키우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교통망을 빨리 깔아주고 그 교통망에 깔아주는 곳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밀도 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 분양가가 싸집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 딱 나오자마자 엄청 높은 주상복합들 호수공원 인근에 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살고 있다 내가. 뭐 30몇 층에 살고 있다가 딱 나와서 한 5분 걸어서 광교 중앙역이든 광교역이든 내려 타서 탑승해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가잖아요. 도어투도어 기준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잘하면. 자전거도 타야 되겠네요. 아무튼 40분 정도입니다. 근데 뭐 교통비도 안 비싸요.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 가도 1시간 넘는데 뭐. 예, 그러면 네. 학군도 좋아집니다. 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직주 근접시키고 학교 또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좋아집니다, 학군도. 다 해결책이죠. 자, 근데 철저하게 3기 신도시 개발이 이거랑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대체 뭐 광역교통망 건설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역을 어디다 하냐 가지고 논란도 많고 이건 뭐 정말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힌 지역들이 되게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 개발이 광교가 아니고 판교처럼 개발될 것 같아요. 네. 판교역 내려보시면 압니다만 딱 나오자마자 공원이에요.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어요. 좋죠.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LH공사의 저층 아파트들입니다. 좀 걸어서 대략 한 15분 정도 가야 주상복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시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예, 어느 공사냐고 묻지 마시고요. 물었어요. 책임지는 당국자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하냐? 했더니 그분 말이 재밌습니다. 일단 못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다.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일단 못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다. 네. 따라서 역 근처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 차도 많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좀 멀리 민간 주택들을 공급해야 한다. 되게 단순한 논리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근데 판교 가보면 알지만 이중 주차에 삼중 주차에 이면 도로들 죄송합니다만 개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으세요. 그 큰 길을 두면 동네와 동네가 다 단절되기 때문에 작은 길 편도 1차선, 2차선짜리 도로를 둬서 작은 단지를 쪼개서 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웃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뭔가 정을 나눌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저는 딱 이 이야기를 듣는데 환타지 소설 보는 줄 알았어요. 영국인가요, 얘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유산 보존하자라는 논리가 극단에 달하면 이런 식으로 주택 건설 계획을 잡게 되는구나. 한국은 지식 정보타운 열심히 건설해주고 있지만 왜 그렇게 미분양들이 많을까? 당장 미사만 한번 가보더라도 아파트 되게 낮죠. 층고가 낮은 데다가 지식정보타운 엄청나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주 근접해보자 이거죠. 거기다가 직장을 많이 넣어주자. 자, 근데 하나 질문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데는 다 어디예요 지금? 왜 서울 강남뿐이고 왜 스타트업은 전부 서울 강남 판교 라인만 갑니까? 저도 여기 근처에 이 스튜디오 근처 강남에 자문해주는 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네. 자, 질문해 볼게요. 왜 서울 강남에만 스타트업들이 모이고 지방에서 발전한 스타트업들조차 결국은 서울로 오고 또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왜 죄다 실리콘밸리로 다 이전 상장합니까? 간단하죠. 거기 노동시장이 있고 거기 돈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인재가 안 가기 때문이죠. 이걸 억지로 신도시에다가 지식정보타운 젠트 만들어주면, 아파트형 공장 만들어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냥 이런 그 혁신도시 만들던 논리로 아무런 그 연구도 뭐 논리도 없이 그냥 공기업들 지방에다 옮겨놓으면 지방 분산돼서 거기 다 잘 된다라는 논리대로 됐던 거, 그래 혁신도시 잘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조선 성리학 선비 스타일들의 사고방식으로 도시 건설하고 있는 거죠. 주체가 우선이죠. 그죠? 나의 마음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는 게, 도덕국가 만드는 게 우선이고 현실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다 조선왕조 멸망한 건 생각 안 한다. 그냥 일반 분양도 없고, 두 번째 특공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신혼부부 특공, 이름이 좋아 신혼부부 특공이지 그거 부잣집 막내딸 막내아들 특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 30대 미혼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썩어 문드러진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와 맞지 않아요. 많은 비용을 수반하며 힘듭니다. 결국 20대 30대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부유층 자녀이거나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딴 나라는요,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들이 전체 신생아의 6할 7할이에요. 영국은 7할입니다. 청교도의 나라가 7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0. 몇 프로인가? 뭐 1%가 안 돼요. 왜? 우리는 6.25 도덕의 사회니까. 사생아 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이라는 장벽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서, 결혼 제도라는 게 이미 현실의 사회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걸 무조건 고집하니까 체면 하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근데 신혼부부 특공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다자녀 특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부잣집 특혜예요.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다. 반성하십시오. 세상을 이렇게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은 규제를 만들고 계시는 그분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동거부부라도 애 있으면 넣어줍시다. 또 일반 공급 많이 해주면서 뭐 가점제를 다 해. 가점제는 일부만 하고 추천제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고밀도 개발 50층짜리 건물들 한 50동 지어가지고 평당 1200, 1300만 원 정도로 공급해가지고 50층 넘어가면 비용 많이 드니까 49층 합시다. 아무튼 49층짜리 역 근처에 여기 들어서는 또는 BRT 들어서는 그런 지역에다가 대규모 집중 공급해 줍시다. 집값이 오르겠어요? 창릉 하나만 해도 일반 분양 10만 원씩 때리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상기 신도시는 현재 상태대로 개발되는 한 주택시장이랑 별로 상관없는 그냥 기적에 개발되진 않았지만 모든 병을 치유해 준다라는 그 기적의 신약 같은 신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참 말씀드리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사전 청약했지만 뭐 지금 2030 세대들은 연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좀 기대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또 전세가 워낙 이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세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끌 매수의 원인, 전세 상승이 연끌 매수의 원인이 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거 말고는 이제 저금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 워낙 셉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산다라는 건 되게 능력자들인 거고, 그분들은 어떻게 해도 영향을 별로 안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자꾸 때려잡을 생각 말고 좀
실수요자들이 왜 저걸 패닉 바잉 하나, 특히 최근에 30대가 왜 그렇게 집을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결국 원인이 전세 말고는 없지 않냐. 특히 부동산 시장이 2018년, 19년만 해도 18년 말을 고비로 해서 되게 안정돼 있었고 2020년 초에는 일부 지역 급매물도 나오던 시장이었는데 왜 6월부터 이렇게 급등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냐 판단합니다. 그 뭐 또 정부의 이제 그 공공 뭐 상기 신도시 외에도 공공 재개발 뭐 공공 주도 사업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거에 진짜 쉽지 공급 않습니다. 대책에 효과가 좀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광역 대도시 출신입니다. 저희 동네에 앞에 그 1호선 전철이 와요.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전철이 1호선 전철이라는 전철이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는 지역은 몇 개 없죠. 그렇게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도 단독주택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내려앉는 집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죠, 거기는. 왜 안 될까? 일단 뭐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얽혀 그쵸, 있는 네. 곳에서 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 그냥 죽을 때가 여기 살란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옥 주택 같은 일식 가옥들 지붕 내려앉는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가 오면 늘 새죠. 그런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재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 동네 주민 서로 원수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빌라 미리 올려버리신 분들은 그거 왜 합니까? 나 임대소득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그게 바로 이제 뉴타운이었던 거고.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서 특히 아파트에 있어서 재건축 호수가 아파트 호수가 최소 100호는 넘어야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쵸, 게 맞아요. 다 이런 인센티브와 관련돼 있는 기부 체납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또는 종상향이든 또는 뭐 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센티브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그 인센티브가 충분한가? 일단 재건축은 저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눈은 부릅뜨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이익 난 거 다 회수해 가겠다는데 그건 뭐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인데 재개발은 뉴타운 그렇게 해제해놓고 이제 다시 하려면 그 사이에 올라선 제가 이제 강북에 있는 뭐 뉴타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뉴타운 아파트를 들어간 행운한데 제가 살았던 뉴타운은 산동네예요. 왜냐하면 입지가 안 좋아야 원래 뉴타운이 잘 됩니다. 그 평지에 있는 더블 역세권 뉴타운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입주해서 4년 살다 나왔는데도 아직 땅도 땅이 뭡니까? 그것도 못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뭐 일부는 하시겠지만 그거는 소수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인가. 결국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죄송합니다만 반대하시던 분들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보통 많이 진행돼요. 그 지주분 많은 땅을 가지시는 분이 상속 문제, 세금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게 해결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결국은 됩니다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대구의 제 고향도 일부는 되기 시작했어요. 못 사니까 이제는 거의 도저히 못 사니까 됩니다. 그럴 때 그러나 가야지. 그만큼 좋은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일 거 아닙니까? 평지고. 그런데도 저는 뭐 그냥 고향 그리워서 그 집 근처에 있던 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가봤다가 그대로인 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알아서 잘 된다, 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데 잘 된다, 그런 건 참 꿈 같은 이야기다. 혹시 이제 내년 대선 다가오는데 좀 어떤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돈을 쓰자. 네,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뭐 공공 임대 이런 쪽으로 다 결정을 하셨으니까 남아 있는 건 이제 정부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철도라도 열심히 정부가 좀 국책 사업화해서 더 빨리 깔아주고 또 일반 각 지역 공사들 말고 건설되는 물량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네. 정부가 또 돈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이나 또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그냥 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버블 레벨에서 이거가 뭐 규제 완화 정도로 될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의 숲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답은 없지 않냐. 그리고 보상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는 그 고향 일산 출신, 일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 창릉을 자주 가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고향 창릉천 되게 좋습니다. 백로가 논이는 정말 넓은 땅이죠. 전부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택지 수용 반대 뭐 이런 플랜카드 엄청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이 왜 초기 분양가가 높았습니까? 택지 수용 빨리 해서 그렇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가장 설득하는 데 좋은 방법이 돈입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 얼마 전까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고분양가로 사실은 좀 늪에 빠져 있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이제 좋아졌죠. 그런 것처럼 간단합니다. 정부가 택지 편입, 토지 편입을 빨리 서두르고요. 돈이 많이 들겠죠? 대신 분양가를 낮추면 손해를 보겠죠, 누가. 그걸 재정이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일부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정부 국민 세금으로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 분양을 통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좋겠다. 네, 오늘 홍춘호 박사님 모시고 인사이트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현명한 내 집 마련 또 현명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